한 주를 쉬고 만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2주 만에. 예. 자, 우리가 정책론 부분의 내용을 쭉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조세의 정가까지 했었죠.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 한다. 만만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그래서 임대인은 재산세가 부과되면, 중과세가 되면 그 재산세 부담을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더라. 뭐의 상승으로 떠넘긴다? 가격의 상승, 임대료의 상승으로 떠넘긴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때 떠넘겨져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상대적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게 기억이 나야죠. 힘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힘이 아니라 탄력성. 그래서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참 표정들을 보니까 새롭네요. 네. 내가 이걸 했었나?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내가 여길 왜 와 있나? 이런 분위기네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힘이 약하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던 거죠. 기억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로 부동산 정책의 시점 기준의 판단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그 정책의 결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기존에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그 정책이 시행되는 걸 두고 볼까요? 들고 일어날까요? 들고 일어나서 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된다? 정부는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책을 펼친 다음에 니들이 들어왔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딱 펼쳐지면 그 정책의 결과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누가 피해를 입는 거고 신규가 피해를 입는 거고 누군가 이익을 누린다 그러면 누가 이익을 누리니까 가만히 있겠다? 기존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은 기존 사람이 누리고 손해는 신규가 누린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이 실시가 되면 지역지구제 기억나시죠? 정의 외부효과 제거가 목적이에요? 부의 외부효과 제거가 목적이에요? 부의 외부효과 제거가 목적이다. 상호간에 어울리는 이용이 되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실시하면 누가 초과이익을 누린다? 기존의 공급자,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는 것? 초과이익을 누리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 이게 문제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지읒. 그래서 지역지구제 실시의 결과 문제가 되는 건 사후적 독점자다, 사전적 독점자다?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는 것? 초과이익을 누리는 것. 이 내용이죠. 그래서 초과이익을 누린다. 지금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누군가 이익을 누렸으면 누가 누리는 거다? 기존의 사람이 이익을 누리는 걸 지역지구제 실시에서도 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를 하면 신규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인이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고 기존 임차인은 새롭게 옮기려면 음성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옮긴다 꾹 눌러 산다? 꾹 눌러 산다. 그 임대인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고 기존의 임차인이 꾹 눌러 살면 누구는 갈 곳이 없다? 신규 임차인의 피해가 크다? 네. 그래서 피해를 입는 건 누구다? 신규다. 이익을 누리는 건 누구다? 기존이다. 이게 문제를 푼 요령이라고요. 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를 다 끝낸 거냐면 이번 턴에서 공부할 정책론의 중요한 내용들을 쫙 한번 골격을 거의 대부분 다 잡아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론의 약 몇 프로 정도가 끝난 거냐면 90% 정도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 정도는 제가 매일 기보나 그리고 다음 턴에 수업을 진행할 때 붙여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때 하시면 되고 이제 정말 중요한 투자론의 내용을 볼 거예요. 투자론 내용.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중개사가 되면 매수 의뢰인이 있겠죠. 네. 사겠다고 의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매수 의뢰인이 있어요. 매수자. 그럼 매수자는 부동산 수요자죠. 그럼 부동산 수요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누리고자 하는 투자자다. 투자자죠. 수요자 이꼬르 투자자다. 그럼 우리는 중개사 입장에서 원활한 중개를 해주기 위해서는 수요자로 하여금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소개시켜 줘야 될까요?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는 투자 가치가 낮으니까 이 부동산은 사지 말아라,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다? 부동산 투자론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돼서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와 능력 없는 공인중개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뭐냐면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근데 보통 투자론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또 대동단결되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예. 어려워.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퉁치고 그냥 합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론을 다 제끼고도 합격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다 제끼면서 합격을 하면 나중에 중개사가 돼서 말빨이 안 서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 것의 대부분이 내용이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론을. 그래서 부동산 투자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내년도 이맘때쯤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하실 거잖아요. 기분이 막 좋죠? 이미 땄다는 전제하에. 그럼 그때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투자론을 다음 주 한 2시간 정도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내년도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분위기가 또 별로 안 좋죠? 뭐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줘. 그런 선물은 필요 없어. 뭐 그러지 말고. 자, 이제 투자론을 공부할 텐데, 투자론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투자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투자의 개념. 그리고 투자론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내가 투자자가 됐다는 개념하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갑이 3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3억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은 현재 3억이 있는 거예요. 현재 3억이 있어. 그럼 얘는 현재 시점에 3억이네요. 그럼 얘는 3억이 확실하게 손안에 있는 건가요? 3억이 확실하게 손안에 있는 거죠. 얘는 확실한 돈이죠. 근데 이 돈을 갑이 쓰지 않아요. 지출하지 않고 뭘 사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상가 건물 하나를 산대요. 상가 건물 하나를 산대. 그럼 우리가 상가 건물에 뭐 했다고 얘기하죠? 투자했다고 얘기하죠. 이게 왜 투자가 되냐면 상가 건물을 샀을 때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얘를 산 목적이 있어. 얘를 사면 1년 뒤에 얘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3억 3천만 원이 될 것이래요. 3억 3천만 원이 될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가 투자를 하러 온다 그러면, 어떤 상가 건물을 사러 온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 3억 주고 사면 1년 뒤에 3억 3천이 될 것이에요. 3억 6천이 될 것이니까 사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3억 3천만 원이 될 것이랍니다. 그럼 얘는 1년 뒤 금액이니까 현재의 돈인가요? 미래의 돈인가요? 미래의 돈이죠. 얘는 들어오는 돈이에요. 갑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이죠. 그러니까 수입이죠. 나가는 돈을 뭐라고 해요?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지출하지 않고 상가 건물을 사면 1년 뒤에 3억 3천만 원이 들어올 것이래요. 수입이 잡힌대. 그럼 얘는 1년 뒤 금액이니까 현재 돈이다, 미래 돈이다? 미래 돈이에요. 그럼 1년 뒤 3억 3천만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3억 3천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한다?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투자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부동산에 깔려 죽을 위험이 아니라 예상한 수입이 예상된 대로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을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위험의 정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확률, 걔를 뭐라고 한다?
위험. 확실성, 불확실성? 불확실성. 얘를 위험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앞으로 투자론 끝나고 다 모든 공부를 끝나고 감정평가론까지 공부했을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수익만 따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나요? 위험도 고려해야 되나요? 실제로 위험도 고려하죠. 그래서 두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수익과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투자란 현재의 확실한 돈을 안 쓰고 소비하지 않고 단순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 얘가 뭐다? 얘를 막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예요. 투자. 그 투자가 뭘 대상으로 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 얘를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란 현재의 확실한 지출과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뭐 하는 거다? 교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는 행위다.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 그럼 여기를 잘 보세요.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현재 돈 포기? 현재 돈 포기? 현재 돈을 포기한 거죠. 현재 3억을 포기했잖아. 쓰는 걸 포기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한 거죠. 그럼 현재 돈 포기했고 미래의 돈을 선택하니까 시간을 견뎌야 된다. 1년 뒤, 2년 뒤 수입 발생한다. 그 미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시간을 견뎌야 되고.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거니까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그 내용인 거죠.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얘는 그냥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했을 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남의 돈을 비싸게 빌리면 싸게 빌리면 싸게 빌렸을 때 내 돈의 수익률이 더 커지는 걸 얘를 지렛대 효과라고 한대요. 지렛대 효과.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향유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대요.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발생했어요. 세금을 때리려고 봤더니 상가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돼서 가치가 감해졌어. 그럼 그만큼을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인식해줘요. 걔가 증가, 감가? 감가, 달아 없어지는 걸 상각. 비용, 감가, 상각비라고 해요. 그럼 감가, 상각이 되는 만큼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무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구매력 보호가 있대요. 자, 보세요. 요즘 근래에 물가가 많이 상승하나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에 30만 원을 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카트를 채우면 거의 대부분을 다 채울 수 있었는데 근래에 30만 원 가지고 채우면 반도 못 채우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 그럼 화폐의 구매력은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되셨죠? 그런데 아예 건물을 사놨어. 1억짜리 건물을 사놓은 겁니다. 물가가 상승됐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 그럼 건물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되나요? 그래서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락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 얘를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해지. 해지가 회피예요. 회피.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아예 부동산을 사놔버리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감에 따라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인 거죠. 구매력 보호.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부동산 투자라면 안전성이 높나요? 자, 여러분 주식은 깡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식은 깡통이 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 아예 깡통이 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토지를 사놨다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니까 내가 산 값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적어도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럼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높나요? 이게 투자의 안전성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안전성이란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네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보다 안전성이 높다. 그 다음 부동산 투자는 예금 투자보다 수익성이 높나요? 맞죠? 그래서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장점이 있대요.
그리고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소유하면서 임대를 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오죠. 얘를 소유이득 또는 영업소득을 통한 이득, 소득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상값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나요? 부동산은? 그럼 보유기간 중에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누릴 수 있다? 무슨 이득? 자본이득. 그러니까 이 자본이득이 결국은 양도차익이네요. 잠깐만, 양도차익의 정의. 양도하고 받은 금액 양도가액, 취득 당시에 지불한 금액 취득가액, 두 금액의 차액, 양도차, 그게 이익이면 양도차익, 그게 손실이면 양도차손.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개념을 그냥 한번 듣고 느껴보세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부동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사서 가지고 있다 판다. 그럼 사서 가지고 있다 판다라고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좀 더 있어 보이게 취득해서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사고 파는 걸 거래라고 하나요? 맞죠? 그럼 거래하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내죠. 내요. 그래서 거래세라는 게 있어, 거래세. 그럼 취득하면 취득세 내나요? 맞아요? 그럼 취득세는 거래세예요, 거래세가 아니야? 예? 자, 거래세다. 거래세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래하면 내는 세금은 거래세. 맞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거래세. 거래세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정확하게 이름이 양도세인가요? 양도소득세인가요? 양도소득세죠. 만약에 얘가 양도하면 무조건 낸다면 얘도 거래세야. 근데 얘는 이름이 뭐죠? 양도소득세라고요. 그럼 양도하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거래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야. 취득세는 거래세인 거고. 개념이 이해가 되죠?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차이가.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부동산은 저당 가치를 활용할 수 있대요. 그럼 저당 가치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걔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팔지 않고 매각하지 않고 자금을 유입할 수 있나요? 금융 융통할 수 있죠?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저당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더라. 그게 결국은 돈을 빌리는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 있대요. 단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부동산은 특히 토지는 막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부동산 경기가. 근데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졌어. 그럼 그 토지를 팔기 위해 내놓으면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현금화 시켜주지 않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럼 빠른 기간 안에 팔기 위해서는 급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환금성, 바꿀 환자죠. 환전, 현금 바꾸는 거잖아요. 돈을 바꾸는 것. 금, 현금으로 바꾸는 것. 현금화 시키기 어렵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낮은 환금성을 띈다. 또는 유동성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금융위험 부담이 있대요. 부동산은 싸서 비싸서? 일반적으로 고가성을 띠니까 내 돈만 갖고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서 샀겠죠. 그러면 지금같이 이자 부담이 커질 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못 갚으면 망할 확률이 커진다? 이게 무슨 위험? 금융위험. 금융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죠. 자, 기지개 잡히고 잠깐만.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고개에 힘을 주고 들어요. 턱을 뭘로 받치지 마. 이렇게 본인의 얼굴을 꽃이라 생각하고 자꾸 꽃을 날리는 분이 있는데 꽃을 날리지 말라고. 그렇게 꽃받침을 하신 분 치고 안 좋은 사람 못 봤어. 자, 2번에 금융위험 부담. 그 다음 3번. 소유자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대요. 잘 보세요.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을 부었어요. 1억을 부었어. 그럼 그날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국민은행에 가서 열심히 고객들에게 인사하고 쓸고 닦아야 이자를 받나요?
그래야 이자를 받아? 아니죠.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어. 삼성전자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고 삼성전자 그 회사 앞을 쓸고 닦아야 주식 배당을 받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 없어요. 주식 투자와 예금 투자는. 투자를 해놓으면 수익이 그냥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이때 부동산 투자는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는 걸 투자라고 한다고요. 그럼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될까요? 나가도록 임대차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돼서 임차인에게 불편을 끼치면 임차인이 뭐라고 자꾸 컴플레인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된 임대차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죠. 부동산 투자는. 그럼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어 하나요? 노력을 하고 싶어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장점, 단점? 단점인 거죠. 단점. 그 다음 거래 비용 부담이 따른대요. 지금 지우개를 살 때 중개사가 있어서 중개 보수가 발생하나요? 지금 또 한참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중개 보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중개 보수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그네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부담스럽다. 뭐 그런 내용이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여러 가지 과도한 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제약이 따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 죽는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면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래 정부가 현 정권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체적으로 다 풀고 있는 추세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불가역성과 불가분성의 특성을 띈대요. 부동산 투자를 한번 했을 때 잘못 투자를 해놓고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서 딴 데로 돌아가기 쉽나요? 어렵죠.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다고요. 거스를 역자에 가능할 가짜. 되돌릴 수 있는 게 가역성.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불가역성, 비가역성. 그 다음 불가분성은 삼성전자는 주식의 형태로 다 잘게 썰어져 있나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에 투자할 수 있죠. 그래요? 근데 어떤 건물이 있어. 그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 건물의 유리창 한 짝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계단 하나에 투자할 수 있어요? 있어? 없죠. 그러니까 가분성, 불가분성? 불가분성. 나누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한꺼번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다, 단점이다? 단점이다, 단점. 이런 내용이 따라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장점과 단점 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 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렛대 효과에서는 앞에 꼭 생략된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금융의 지렛대 효과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금융은 자금융통이에요. 금융은 뭐라고요? 자금융통. 그리고 또 하나, 자, 볼까요? 금융이 지금 뭐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얘가 자금을 융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학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관련 자금을 융통하는 거겠죠. 이게 금융이라고요. 그럼 이 금융과 관련해서 DTI 규제 들어보셨나요? LTV 규제 들어보셨어요? DSR 규제 들어보셨어요? 그럼 얘들이 다 얘 소득기준, 이 둘은. 그리고 LTV는 가치 기준으로 돈을 얼마만큼 빌릴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빌려가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의 큰 금액을 빌려서는 안 된다. 그걸 규제하는 거다. 이게 DTI, LTV, DSR 규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규제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갖고 들어오는 돈의 양이 달라지나요? 금융이 달라져?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장은 무엇이 만나는 곳?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 이제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네. 약 맞은 것처럼. 그래서 이때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 아예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 아니면 가격을 건드려 버리면 얘는 직접적인 개입. 아직도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네. 예. 직접적 개입. 그런데 이번엔 수요자나 공급자가 기존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던 게 돈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돈 대주거나 정보를 대주는 건 간접적인 개입? 그럼 지금 돈 대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 이게 지지난주 했던 내용이에요. 지지난주에. 그랬죠? 그러면 얘는 DTI 규제, LTV 규제, DSR 규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한다? 이 사람이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안 한다고. 그럼 한국은행장이 할 것이냐? 왠지 그럴싸해요. 왠지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과 관련돼서 최고로 높은 곳이 어디냐면 금융위원회가 있어. 금융위원회. 그래서 얘는 누가 정하는 거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죠.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 그대로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한국은행장이 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 틀린 문제는 답이었어 이게.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대답해 보세요. 남의 돈은 싸게 빌리는 게 좋아요? 비싸게 빌리는 게 좋아요? 싸게? 자 싸게라는 건 비교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우리가 싸다 비싸다 얘기하는 건 무엇보다 싸다 비싸다가 기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전제된 내용이잖아. 비교가. 그러면 분명히 금융의 지렛대 효과에서 남의 돈은 싸게 빌리는 게 좋다 그러면 무언가 비교하겠죠. 무언가와. 그럼 걔는 전체 부동산의 수익률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본은.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을 누릴 수 있대요. 그럼 총 수익률이 얼마예요?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10%. 이 정도는 인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계산기가 없어도. 10% 수익률을 누려요. 그런데 이때 남의 돈을 싸게 빌렸어. 그럼 싸게 빌렸다는 건 저당 이자율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10%보다 싸게 비싸게? 싸게 빌려왔다는 거죠. 네. 그럼 전체 돈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10%인데 남에게는 예를 들어 5% 이자만 주면 10% 중에 5%만 남에게 주면 남의 돈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5%만 주면 남는 게 있을까요? 그럼 그걸 누가 가져? 내가 갖죠. 내 돈의 수익률이 올라가?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럼 적은 돈으로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수익률을? 그래서 적은 힘으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게 뭐다? 지렛대죠.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하는 거다? 금융. 남의 돈이? 네. 그래서 금융의 지렛대 효과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금융의 지렛대 효과. 네. 그래서 금융 이꼴을 지렛대예요. 그럼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가 없네요. 그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아. 그럼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도 없죠. 그럼 못 갚으면 망할 확률, 금융적 위험도 없겠죠. 그러니까 금융의 효과가 뭐고? 지렛대 효과고. 금융의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죠. 오케이? 이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1번. 금융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 부채 비율은 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채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남의 돈을 많이 빌렸다는 얘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을 이용할 때 부채 비율의 증감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디에 영향을 끼친대요? 지분 수익률? 내 돈을 두 글자 지분, 네 글자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네요. 얘가 덜덜 떨어서. 예. 그래서 지분이 곧 네 글자로 자기 자본이 되는 거예요. 내 돈. 그럼 우리는 지분 투자자니까 지분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지렛대 효과는 제가 뭘 받거나 잘 봐. 지렛대 효과는 금융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총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걸 의미한다. 자, O, X. 보고도 대답을 못하면 안 되지. 지금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총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건 뭐냐면 지렛대 효과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거다?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높아지려면 더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럼 남의 돈을 빌려봤더니 내 돈의 수익률이 더 떨어졌어. 더 낮아졌어. 총 수익률보다도. 전에보다 더 낮아졌어. 그럼 죽 써서 개 좋네요. 그때 걔는 은행이지. 부의 지렛대 효과? 나쁜 거니까. 남의 돈을 빌렸어. 그런데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어. 남의 돈을 빌렸는데. 그럼 총 수익률과 똑같은 이자율로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가 헷갈리실 거냐면 분명히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총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럼 왠지 그럴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가 변하는 거다? 지분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지지. 이런 거 틀려갖고 다니면 지지야. 됐죠? 예. 그래서 꼭 비교를 해야 돼. 그리고 뭐의 지렛대 효과다? 금융의 지렛대 효과.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제 정의 지렛대요. 그리고 부의 지렛대, 그리고 중립적 지렛대가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건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지렛대를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금융의 지렛대 효과는 누구 입장에서 판단을 한대요? 지분 투자자 입장. 자, 투자자를 정의할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내가 소유하는 사람. 우리를 뭐라고 한다? 지분 투자자. 그럼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할 때 은행이 돈을 빌려주죠.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우리 지분 투자자의 투자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저당 투자자. 돈을 빌려줌에 따라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저당 투자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은행밖에 없어요. 조사 들어갑니다. 나는 은행이다. 여기 앉아있지만 나의 정체는 은행이다. 은행 직원은 있을 수 있어도 은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다. 지분 투자자.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럼 지분 투자자는 남의 돈은 싸게 빌리면 좋다? 맞죠? 그럼 싸게 빌렸다는 얘기는 저당 이자율이 높은 거다 낮은 거다? 저당 이자율을 낮게? 총 수익률보다 낮게? 싸게 빌리면 남는 부분이 어디에 달라붙는다? 지분 수익률에? 총 수익률에 달라붙어서 지분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것? 그게 무슨 지렛대?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인 거죠. 오케이. 그럼 지렛대 효과의 이제 판단은 뭘 비교할 거냐면,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걸 맞춰보세요. 내 돈의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 전체 돈의 수익률은? 총 수익률. 남의 돈의 수익률은? 저당 수익률 또는 저당 이자율.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 또는 전체 돈의 수익률이 뭐보다? 저당 수익률보다 높대요. 이 말이 저당 이자를 싸게 빌린 거잖아요. 남의 돈을. 그럼 얘는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럼 이번엔 이때 얘가 같대. 예를 들어 얘가 총 수익률이 10%인데 10% 이자율로 돈을 빌렸대. 그러면 전체 돈 수익률 10%, 남의 돈도 10%로 빌려오면 손해를 보지도 않았고 남는 것도 없네요. 그럼 당연히 지분 수익률도 얼마겠네? 10%겠네? 똑같아지죠. 그럼 얘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저당 이자를 높게 빌렸어.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렸어. 비싸게. 그러면 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 그럼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전체 돈의 수익률이 있는데 남의 돈의 수익률을 높게 줘야 돼. 그러면 전체 돈의 수익률에서 남에게 많이 준 만큼 나는 적게 가져야 된다? 지분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얘를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렛대 효과가 정인지 분지, 지렛대 효과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당 이자율은 반드시 문제에 줄까요? 안 줄까요? 문제에 반드시 주어져요. 이 문제에 저당 이자율이 안 주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 저당 이자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에 그러면 우리는 총 수익률이나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서 얘랑 비교해서 저당 이자율이 싸면 정해질 때, 비싸면 부해질 때, 같으면 지렛대 효과가 없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금융의 효과가 뭐고? 지렛대 효과고. 금융의 위험이 뭐다? 법적 위험이다, 금융적 위험이다? 금융적 위험이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정해 지렛대가 발생하면, 정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금융적 위험은 줄어든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항상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러면 얘도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이 이제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해 지렛대는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이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럼 좋은 거니까 금융적 위험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정해 지렛대는 남의 돈을 싸게 빌렸네? 그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네? 계속 이런 머릿속에 진행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이 줄어든다 그러면 얘를 오라고 판단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정해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면 얘는 지렛대 효과가 없을 때와 비교하는 거예요. 빌리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는 거라고. 아예 남의 돈을. 그럼 남의 돈을 싸게 빌렸어도 빌리지 않았을 때보다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진다? 네.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나는 거죠. 줄어든다, X인 거지. 지금 뭐랑 비교하는지 이해되세요? 빌리지 않았을 때랑 비교하는 거라고. 네, 그네요. 그 다음, 이제 지렛대 효과의 내용을 받고, 한 가지 개념, 가중평균의 개념을 이제 정확히 잡을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 부동산은 비싸다, 고가성을 띱니다. 그러면 전체 돈을 이제 마련할 때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빌린다? 합쳐서 이제 투자를 하겠죠. 만약에 비싸지 않다면 내 돈만으로 투자가 가능할 텐데 비싸니까 남의 돈을 빌리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는 전액 지분 투자로 투자가 된 경우를 가정하고 공부한다, 남의 돈을 빌리는 걸 공부한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돈을 두 글자 뭐라고 하고? 지분. 그럼 네 글자는?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여기서의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 자본. 남의 돈은 저당. 얘를 타인 자본. 그럼 얘는 총 투자액? 총 투자이네요. 전체 돈. 그러니까 왼손 한 번만 뻗어보세요. 왼손만. 얘는 내 돈. 오른손은 이제 남의 돈. 합쳐보세요. 그럼 얘는 전체 돈. 얘를 총 투자액. 그럼 여기서 남의 돈을 빼보세요. 그럼 뭐만 남아? 내 돈만 남아? 이걸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시의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를 공부할 텐데 투자액이 얼마인지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투자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도 궁금해? 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궁금해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잡아볼까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뭐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되냐면 계산 문제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싫어하죠. 네, 싫어요. 그럼 투자액이 있고 여기에 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이때 투자 수익이 나온대요. 동의하세요? 자, 볼게요. 투자액이 1억이었어요. 투자 수익률이 10% 수익률이랍니다. 그럼 투자 수익은 얼마죠? 1,000만 원? 투자 수익은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럼 앞으로 계산할 때 꼭 뭘 따라가면서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지금 뭐에다 별표를 쳤는지 보이세요? 투자에게는 뭘 곱하고?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곱하죠? 그럼 뭐가 나온다? 투자 수익이 나온다? 그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대출에게는 대출 이자율을 곱할까요? 네. 그럼 뭐가 나와요?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앞으로 똑같아. 무조건 뭘 하면 되냐면 대출 이자율이 문제에 나왔다. 그럼 대출 이자율은 어디에 곱하게 돼 있다? 대출액에 곱하겠죠. 그럼 얘를 곱하면 이 율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얘가 떨어져 나가. 그럼 뭐가 나와? 투자 수익이 나오는 거죠. 이게 계산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초에는 초를 쳐야 돼요? 풍을 쳐야 돼? 고스톱을 모르는 눈빛이네 지금. 아주 그냥 넋을 놨네. 넋을 놨어. 그래서 그럼 트럼프를 친다면 하트에는 하트를 쳐야죠. 분위기가 왜 이래?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에 치라고. 그래서 초에는 초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 비스무리한 게 나오게 돼 있다고. 개념은 다 이와 같아요. 그럼 부동산 가치 상승률은 어디에 곱할까요? 부동산 가치에 곱해야지. 그럼 뭐가 나와?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나오겠지. 똑같은 게 느껴지세요?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 시에 투자액이 얼마인지 중요하고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중요하고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투자자가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요소인 거죠. 그러면 이때 내 돈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을 지분 투자자. 그럼 이 사람이 소유하나요? 갑이야, 갑.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부동산을 소유하죠. 그럼 놀리지 않고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해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해?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는 사람을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면 지분을 소유한다, 지분을 소유한다 이렇게 외울 거야. 따라해 보세요. 지분을 소유한다. 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지분 투자자가 지분 투자를 할 때 소유하기 위한 투자를 할 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 은행? 얘는 이자 수입 목적? 얘를 무슨 투자자? 저당 투자자. 우리는 단 한 명도 저당 투자자가 아니다. 다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그 얘기였죠. 그래서 앞으로 소유하는 건 무슨 투자다? 지분 투자. 그럼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대답을 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금융론에서 리츠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얘는 먹는 과자 리츠가 아니야.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예요. 리츠. 그럼 얘는 부동산에 투자해달라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그 주식 투자자, 주주들에게 배분해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게 리츠예요. 리츠. 근데 이 리츠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있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 크게. 그럼 리츠의 종류가 지분형 리츠와 저당형 리츠래요. 이름이. 네. 그러면 지분형 리츠는 모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리츠일까요?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주는 리츠일까? 지분형 리츠는 소유? 어떻게 알았어요? 지분을 소유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나온 임대 수입으로 수익을 발생시켜서 배분해주는 형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주는 건 저당형 리츠.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소유한다? 지분을 소유한다. 우리는 모두 다 무슨 투자자다? 지분 투자자예요. 지분 투자자.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잘 보세요. 투자액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간단한 내용이어도 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돈이 있는데 내 돈과 남의 돈의 결합이에요. 전체 돈은. 내 돈이 지금 1억이래. 지분 투자액이 지금 1억이에요. 그때 저당 투자액이 2억이랍니다. 그럼 전체 돈은 얼마일까요? 총 투자액 3억. 어떻게 하셨어요?
둘을 합치면 전체 돈이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문제 이렇게 나오면 만나보세요. 총 투자액 3억인 부동산 투자에 대출 금액이 2억이라면 지분 투자액은 1억. 계산할 수 있나요? 근데 실제로 문제 나오면 못해. 이걸 못한다고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투자액은 돈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돼요. 그럼 수익은 전체 돈의 수익이 있는데 얘가 3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총 수익이 지금 얼마래? 3천만 원이래요. 그때 저당 수익이 저당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할 금액이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저당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하고 남는 건 누가 가질까요? 내가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이제. 지분 투자자가.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수익이다? 그럼 지분 수익은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럼 저당 수익과 지분 수익을 알면 총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도 돈이다, 돈이 아니다? 돈이니까 더하기 빼기가 된다? 얘들은 돈이니까 금액이니까 더하기 빼기가 돼요. 그럼 더하기가 되는 걸 더하기를 가치 가산의 원리? 아니 가감승제. 가가 더할 가짜? 감 빼기. 승은 곱하기. 쟤는 나누기. 안 나와. 그래서 더하기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품위의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게 아닌데 있어 보이는 용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전체 돈의 수익률이 있고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있대요. 그때 내 돈의 수익률이 10%래요. 남의 돈의 수익률은 5%래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돈의 수익률을 15%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어? 그럼 심각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지금 내 돈의 수익률은 10%고 남의 돈의 수익률이 5%면 전체 돈의 수익률은 이 둘을 평균 내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이 둘을 단순 더할 수가 없죠. 얘를 15%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 돈의 수익률과 남의 돈의 수익률을 합해서 총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수익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더하기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얘는 이제 평균을 내야 되는데 평균에는 두 가지 평균이 있죠. 그러니까 둘이니까 둘로 더해놓고 어떤 부분에도 무게를 더하지 않고 그냥 공평하게 2로 나누는 것. 0.5, 0.5의 가중치를 실어주는 것. 그게 산술평균? 예. 그래서 10%에 5%를 더해서 15%에 얘를 2로 나누면 7.5%다?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동산 투자할 때 꼭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거야. 무조건 부동산 투자는 내 돈 50%에 남의 돈 50%를 무조건 섞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내 돈의 90%, 남의 돈 10%, 내 돈 10%, 남의 돈 90%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럼 내 돈의 수익률에 내 돈의 비중을 지분 비율을 곱해주고 남의 돈의 수익률에 남의 돈의 비중, 저당 비율을 곱해서 무게를 더해서 평균을 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산술 평균하면 안 되고 이제 가중 평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중이 몇 프로인가요? 전체 얼마 중에? 1억 중에 내 돈이 얼마면? 6천만 원이면 지분 비율이 얼마? 자,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할까? 지분 비율 60%? 0.6? 가중치가 지금 0.6이란 얘기죠? 그럼 저당의 가중치는 계산을 1억 분의 4천이라고 계산하지 않아도 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내 돈에 남의 돈 합치면 전체 돈? 그럼 내 돈의 비율에 남의 돈의 비율을 더하면 100%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60%면 얘는 몇 프로? 40%?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얘는 무게가 60%고 얘는 40%인데 얘 둘을 더해서 그냥 2로 나누면 불합리하죠. 얘에다 무게를 더 실어줘야 되잖아. 얼마를? 60%를. 무게를 실어주는 게 그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 비중을. 그래서 0.6을 곱하고
그럼 10에 0.6 곱하면 얼마? 6. 이게 우리가 푸는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원초적인 계산 문제예요. 6%. 그럼 5%에 얼마를 무게를? 4. 0.4. 그럼 얘는 2. 맞나요? 그럼 전체 얼마? 8%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8%는 부동산 투자의 총 수익률? 내 돈의 수익률 얼마? 10%. 남의 돈의 수익률 얼마? 5%일 때. 내 돈의 비율이 얼마? 0.6. 남의 돈의 비율이 0.4일 때 산술 평균한, 가중 평균한? 가중 평균한 총 수익률이 8%가 나온 거다? 맞나요? 그럼 지금의 8%는 얘 정확히 절반이 얼마였죠? 아니, 지금 10%와 5%의 정확히 절반은 얼마예요? 15를 2로 나눠서 7.5%죠. 정확히 절반이 7.5%예요. 근데 7.5%에서 얘 지금 8%죠, 지금. 정확히 절반이 7.5인데 8%면 어느 쪽에 가까워요? 지분 쪽에 가까워, 저당 수익률 쪽에 가까워? 아니, 8%면 15%에, 지금 10%에 가까워요? 5%에 가까워? 얘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8%가. 그렇죠? 이쪽에 가깝죠? 왜 이쪽에 가깝죠? 지분의 무게가 더 실렸잖아. 네. 그럼 만약에 지분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70%, 80%, 90% 이렇게 높아지면 점점 올라가서 이 수익률은, 총 수익률은 얼마에 가까워지겠다? 10%에 가까워진다? 그럼 남의 돈의 무게가 더 실리면 이제 총 수익률은 얼마에 가까워지겠다? 5%에 가까워지겠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여러분? 이게 가중평균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두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연결해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볼 거예요. 10분은 쉬세요. 집에 가지 말고.